도내 고령화 진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14개 지자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출산율이 역대 최저까지 추락하면서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독거노인 비중도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홀몸 노인들의 돌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선의 한 국도변에서 한 여성이 1년 넘게 위험천만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여름은 일찌감치 역대급 폭염이 나타나 온열 질환 등 폭염 피해가 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3일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여기에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지역 소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에서 도내 고령화 현 주소와 대책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도내 현 상황은 어떤지 장진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령화 기준이 되는데 올해 도내 인구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강원도 고령화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동해와 속초를 제외한 14개 지역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춘천, 원주, 동해, 속초 등 4개 지역도 초고령 사회 진입 바로 전 단계인 고령 사회입니다. 출산율 역시 해마다 줄어 지난 2018년 10,000명 선이 무너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평균 5,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플러스 경제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 인구는 양질의 인구 구조를 가질 수가 없는.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 소멸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 20세부터 39세 가입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데 도내에서는 12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입니다. 그중에서 횡성과 영월, 평창과 정선, 고성과 양양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청은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현재 152만 명인 강원도 인구는 50년 뒤에는 116만 명까지 급감하고 약 10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 아래인 64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독거노인 비중도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가까이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이 같은 홀몸 노인들의 돌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개운동에 사는 최청학 할아버지. 올해 81세 고령인데다 시각장애 2급인 최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매일 복지관을 찾습니다. 점심시간 제공되는 무료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동년배 어르신들과 만나 잠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복지관이 3주간 운영을 중단했을 때는 꼼짝없이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7년째야. 못 보는 데가. 그래 사는 거지. 갈 때도 없고 보지 못하네 가지도 못하고 아는 길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최근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통해 일부 복지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홀몸 노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기 때문에 감염병뿐 아니라 폭염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사회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철원에서 요양보호사 전파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다수의 접촉이 우려되는 경로당과 노인정마저 운영이 중단돼 노인들의 고립감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고독함, 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강원도 내 독거노인 비중은 지난해 기준 도 전체 인구의 9.8%에 달합니다.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독거노인 비중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도내 고령화 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노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먼저 고령화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사실 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강원도 고령 인구 비율이 2010년에는 14.8%였는데 2012년 15.7%, 16년 17.2%, 19년 19.6%, 올해는 20.1%까지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15.8%인 것을 비교하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에를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을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이제 강원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세하게 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도내 시군별 고령화율 자료를 나타낸 건데요. 원주가 14.3%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양양이 28.7%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춘천, 원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릉에서조차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기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신 것처럼 강원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강릉이 20%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이유인데요. 고령화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고령화 지수 문제는 지방 소멸 문제와 직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소멸 지수로 이제 앞으로의 지역 소멸 위험 여부를 좀 판단을 하는데요. 지방 소멸 지수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네. 조건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해보자면 출산이 활발한 연령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적은 상황에서 인구학적으로 이 지역이 소멸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전제가 깔린 계산 방법인데요. 네. 이 방법을 도입했을 때 춘천, 원주 등을 제외하고 도내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수 0.2에서 0.5에 해당하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소멸 위험 지수가 0.5라는 거는 노인 인구가 가임 여성 인구의 2배 이상이라는 건데 사실 뭐 그만큼 출산 가능성이 급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단순 수치로만 살펴보면 지난해 말에 강원도에 전입한 인구가 77,900여 명이었고 전출한 인구는 76,200여 명으로 1,600여 명이 오히려 유입되면서 인구가 좀 소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청년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은퇴 후에 귀농 등의 영향으로 노령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경향이 좀 뚜렷하거든요.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이 지역 소멸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 감소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젊은 인구가 유출이 되면 지역 발전 잠재력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또 마을을 유지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매년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강원도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모두 504개 과제에 무려 1조 9천여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육아 기본 수당을 도입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4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 11곳을 더 늘려서 육아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년들이 도내에 있는 이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체에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을 하고요.
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도 지원을 합니다. 네. 노인의 지원도 있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 기초연금 그리고 특화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강원도 같은 이런 고령화 문제는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저출산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같은 한국 사회 구조 전반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쉽게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당장 우리 삶에 직면한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은 푸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문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세부 내용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취재를 해보기로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지금 있는 노인 인구들도 돌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앞서 보도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불거지면서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요양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이제 강원도 철원군에서도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80대 남성이 감염되는 사례가 좀 발생했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방문 횟수를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원 가정 방문을 한 달 넘게 중단을 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노인 복지관이나 무료 식당 등 노인 시설을 줄줄이 휴관해야만 했는데요. 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은 됐는데 가정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노인들이 이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자체마다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말벗 안부 확인 등 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인 돌봄을 재개하는 주장은 좀 어렵다. 이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노인 복지시설이 단계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데요. 방역과 노인 관리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할지 우리 모두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고령화 현 상황에 대해서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도 많아 폭염 피해도 큰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폭염 등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방제 토론회가 23일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과 홍천 평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이틀째 계속되고 더위에 있는 더해 가운데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도 걱정이 되는 1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강원도는 무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폭염 경고. 우려가 현실이 될 확률을 높이듯 지난 6월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뜨겁고 무더운 날이 많아 온열 질환 등 폭염 피해도 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고령 인구가 많고 농사와 관광 등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가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홍천에서는 그동안 대구가 보유하고 있던 40도를 경신한 41도씨를 76년 만에 역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위험 기상이 빈번해지며 강도도. 이에 23일 춘천에서 강원도와 강원지방 기상청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재난방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무더위 쉼터 1,200여 곳의 방역을 강화하고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외 쉼터를 조성하는 등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폭염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야외에다가 무더위 쉼터를 현재 149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폭염 저감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한 그늘막 등을 해서 저희가 한 513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도 저희가 한 4억 원을 들여서 한 102개소를 설치 중입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41도를 넘는 2년 전 최악의 폭염이 한 달간 이어지면 도내에서 48명의 역대 최다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예측됐습니다. 이에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고령 인구가 많은 강원도 특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반의 원격 의료 서비스 구축과 강도 높은 사회 시스템, 관련 산업 육성이 주문됐습니다. 강원도가 고령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의 이 반일하시는 고령자분들을 건강 위협을 폭염으로부터의 건강 위협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염을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재난으로 인정을 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 속에 도민 스스로 기상 정보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건강을 지키는 안전 의식이 요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정선의 한 도로변에서 50대 여성이 텐트를 치고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정선군도 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인 정선군 수감리의 도로변. 작은 텐트가 쳐져 있고 주변에는 빨래와 생활용품까지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지만 텐트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여기 계시는 이유가 뭔지.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뭐 하게 말해.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있는 거지. 여기서 왜 사시겠어 이 뻔히 정신병자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거부하다 보니 마을 주민들도 이 여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여성은 가드레일도 없는 위험한 도로가에서 노숙 생활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1년 넘게 인도가 없는 국도를 걸어 다니다 보니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다가 보면은 있는데 거기 사시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리면서 이거 끌고 다니시거든. 그런 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지 않나 이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선군도 숙소 제공 등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 소견서를 좀 발행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서와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한 다음 주 정도 말이면은.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유일한 보호자인 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선군은 경찰과 협의 결과 마땅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호자가 있는 부산시와의 협의에 다음 달 안에 보호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침체를 겪던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들어 6월까지 양양공항 항공기 운항 편수가 889편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공항 이용객도 지난해 12,700명에서 올해 78,600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양양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을 비롯해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등 3개사로 제주와 김해, 김포, 광주 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최근 영동 지역 6개 시군과 양양공항 활성화 추진회의를 열고 임시주차장 확충을 비롯해 공항과 각 지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7월 강원국제교육원 개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직속기관의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강원 외국어 교육원을 강원국제교육원으로 개편하고 외국어 교육과 세계 시민교육 등을 통한 지업할 계획입니다. 국제교육원은 세계 시민 교육 과정을 개발해 외국어 캠프에 접목시키고 교직원 인식 확산을 위한 연수 등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해 문화 다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와 부모 나라 방문 프로젝트 등을 활성화해 다문화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다른 때보다 교통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가철을 제외한 연중기간 하루 평균보다 8건 더 많은 수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여름 휴가철 피로와 졸음 등으로 인한 부주의와
여름철 호우로 빗길이 위험해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